자, 아무튼 이제 이후에 계속 이제 위기를 이제 극복을 하고 소위 말하는 오현재 시대가 도래하면서 로마는 다시 이제 안정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히드리아누스 성벽이라는 것은 이제 영국의 북방의 스코틀랜드인들을 막기 위해서 장벽을 세운 거죠. 사실 영국 같은 경우에 잉글랜드 지역은 이제 로마가 지배하에 들어왔어요. 잉글랜드하고 웨일즈 지역은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북쪽의 스코틀랜드 지역은 너무나 그 사람들이 강해서 지배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방벽을 쌓아가지고 더 이상 침공하지 못하도록 저런 걸 막고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유대 속주를 팔레스타인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 로마가 안정기에 들어가면서 로마의 특징은 뭐냐면 언제든지 군대를 보낼 수 있도록 도로를 닦는 거죠. 근데 로마는 건축으로 어떻게 보면 전쟁을 이긴 나라예요. 로마는 최고의 강군이 뭐냐면 공병이에요, 공병. 로마는 모든 군인이 공병입니다. 그래서 전쟁 수경지에 딱 도착하면 로마 군대는 제일 먼저 하는 게 자기 참호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적이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항상 도착하면 참호부터 파요. 그래서 오늘날 그게 그 전법이 전 세계적으로 보병들은 항상 야삽을 달고 다니죠. 여러분 군대 가서 요새 군대도 그 야전삽을 달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우리 군대는 내가 군대 생활할 때 배낭 뒤에 야전삽이 꽂혀 있어요. 언제든지 폭격이 떨어져도 자기 혼자 포탄을 피해서 들어갈 수 있는 웅덩이를 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 들어가 있으면 포탄이 떨어져도 직격탄만 막지 않는 이상 안전하니까. 그런 식으로 로마 군대는 항상 어디든지 도착하면 방어 철책까지 방어선을 구축하고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라는 게 항상 전쟁하는 거 아니잖아요. 도착하면 대기하고 기다리고 이 사이에 항상 로마 군대는 뭘 지어도 지어요. 그래서 로마는 이 공병으로 유명하고 그 다음에 적을 공격할 때도 항상 다리 놓는데 천재들이에요. 다리 놓고 개척하고 뭐 이런 천재들인데 로마 하면 지금도 이제 유명한 게 로마 가도죠. 로마 가도. 그래서 로마는 이 성벽을 쌓지 않고 도로를 닦아가지고 언제든지 그 빠른 기마 군단이 달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로마군이 만든 이 도로는요, 진짜 어마어마해요. 밑에 한 4m 이상을 파요. 모든 도로를. 그래가지고 그 안에다가 자갈들을 넣고 물이 배수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돌멩이를 넣고 이렇게 몇 겹을 걸쳐서 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로는요,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로마 시대에 만들어 놓은 도로는 끄떡없어요. 그리고 물이 이제 가해로 빠지도록 가운데를 약간 높게 하고 가해를 약간 낮게 하고 배수로를 양쪽에 파고 이게 전형적인 로마 도로의 모습이에요. 저렇게 1000년을 내다보고 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이 튼튼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로마의 또 하나의 큰 거는 이게 수도교예요. 수도교. 이게 다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다니는 다리가 아니에요. 물이 지나가는 다리예요. 물이 지나가는 다리. 근데 그 당시에 물이 그 수도를 전 로마 제국에 깔은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무슨 파이프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물이라는 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습성이 있으니까 이런 계곡을 만나면 저런 다리를 놔서 물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한 축성이죠. 그래서 이게 유럽에 가보면 저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게 사람이 다니는 게 아니에요.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생활 수준이 19세기에 웬만한 지구상의 선진국 지역을 뺀 곳보다 생활 수준이 높았다고 하는 게 저렇게 도로가 잘 돼 있고 어디든지 물이 공급되니까, 수도가 공급되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수세식 변기까지 다 있었어요. 저렇게 물이 늘 흐르니까 수세식 변기가 가능한 거죠. 그게 이제 로마의 생활 수준을 알려주는 엄청난 척도죠.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현재 시대의 마지막에 이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 명상록을 쓴 이 황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로마가 이제 쇠퇴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를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으면 영화 이 글래디에이터를 보면 그 영화 글래디에이터에 머리 하얀 황제가 나오죠.
이 사람이 바로 명상록의 저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예요. 이 철학자죠, 철학자. 그래서 이 시대에 5명의 그 현재들이 있었는데, 이 시대를 지나고 나면서부터 이제 쇠퇴기에 들어가는데, 이 글래디에이터 영화를 보시면은 그 큰 아들 콤모두스 아들이 나오죠. 그 아버지를 죽인 걸로 영화에 나와요. 그리고 게르마니아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이 영화가 이제 되죠. 여기서 이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딸이 흠모하던 그 장군이 있었는데, 영화 주인공 이 장군을 갖다가 이제 흠모를 했고, 그래서 사위를 다음 황제를 시키려고 그랬는데, 왜? 아들이 이제 무슨 엉망이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황제가 되고 이 주인공 집안을 전부 풍지박산 만들고 가지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노예를 파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그랬는데 안 죽고 이제 노예가 됐는데,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콤모두스 황제를 죽이고 복수한다는 게 글래디에이터 영화의 줄거리예요. 그래서 이제 검투사가 돼가지고 하여간 영화는 참 재밌어요, 그죠? 여러분 본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재밌죠. 아무튼 이제 이렇게 돼서 로마는 이제 쇠퇴기에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로마는 너무나 넓은 영토를 이제 다스리기가 힘들어지니까, 한쪽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이쪽 로마까지 그 소식이 오고 여기서 뭐 회의를 하고 이래가지고는 뭐 도대체 다스릴 수 없다. 그래서 로마를 2개로 나눠서 황제를 두 명을 두자. 그리고 또 그 다음 황제 계승으로 인해서 늘 싸우니까 정제와 부제, 그래가지고 부황제를 두는 거예요. 부황제.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이제 부황제로 임명하고, 그래서 이 4명이 다스리는 시대가 돼요. 그걸 사두정치라 그래요. 동쪽 로마, 서쪽 로마, 그리고 정제, 부제가 각각 있으니까 4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부제는 아직 황제는 아니지만 황제나 마찬가지죠. 곧 황제 될 사람이니까. 4명이 다스리니까 오히려 이제 이것 때문에 갈등들이 생기는 거예요. 혼자 다스리고 싶은 이제 독재자가 되고 싶은 이제 욕심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로마가 분열이 되고, 그리고 게르만의 민족의 이동에 따라서 이제 로마가 점점 쇠약한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랑 관련돼서 기독교가 그동안 이제 계속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황제 숭배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그런데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 이제 박해를 하라는 칙령을 철회를 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313년에 컨스탄티누스 대제에 이어서 있었던 밀라노 칙령. 이거로 인해서 기독교가 공인된 거는, 보통 기독교가 공인됐다 그러는데 이건 공인이에요. 뭐냐면 이제는 이단에서 정식 종교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직 국교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는 없죠.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기독교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황제가 콘스탄티누스 대제예요. 근데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사두 정치를 종식시키고 자기 혼자 이제 1인 황제 시대를 다시 바꾸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수도를 콘스탄티누플, 자기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누플, 나중에 이건 비잔티움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이쪽으로 천도를 하는 걸로 유명한 황제입니다. 저 사람이 왜 기독교를 이제 공인을 하게 됐냐면, 이제 네 황제 시대에 이제 싸우게 되는데, 이 전쟁을 하기 직전에 환상을 봐요.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인가 크리스찬이었죠. 부인도 크리스찬이었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었는데 환상을 봐요. 그래서 환상을 보는데 환상 중에 그 어떤 크라이스트, 이런 깃발을 쓰라라는 환상을 봐요. 근데 저 깃발의 상징은 뭐냐면, 이 크라이스트를 라틴어로 쓰면 이렇게 쓰는데 난 라틴어를 못 읽어서, 근데 그 앞에 2글자를 따면 이런 깃발 모양이에요. X자하고 P자 같은데요, 우리 라틴어 요새 알파벳으로는 깃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깃발을 걸고 나가면 전쟁에 승리한다. 그래서 이제 저 깃발을 걸고 나가는데 진짜 승리를 해요. 밀비안 다리에서 막센티우스,
황제를 갖다가 이제 넘어뜨리죠. 그 다리에서 떨어지게 죽죠. 그래가지고 저 전쟁에서 이겨요. 그래서 그걸 이제 기념을 해가지고 기독교를 이제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천도를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게 너무나 이제 낡았고, 네로는 전부 불질러서 새로 이제 계획도시를 만들려다 실패했잖아요. 로마는 이제 안 좋다 그래서 이제 비잔티움, 그러니까 컨스탄티노플 거기다 이제 새로 수도를 만들어요. 근데 그 수도는 정말 천년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로 둘러싸 있고 보스포러스 해협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들어올 길도 없고, 또 육로 쪽에는 방벽을 쌓아가지고 완전히 철벽같이 막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저기에다가 로마에 좋은 건 다 옮겨놔요. 좋은 것들 다 뜯어다 옮기고, 그래가지고 수년 동안 이제 이사 준비를 하고, 그러고 나서 마침내 330년에 수도를 비잔티움으로 옮겨서 이걸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이름을 따서 컨스탄티노플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까 기독교 이제 탄압을 중지했다 그랬는데, 사실 기독교를 이제 유일 종교로 이제 다신교에서 국교로 만드는 것은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뒤의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밀레노 칙령이 곧 로마의 국교로가 기독교가 된 건 아니에요.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인정을 한 거죠. 국교로 된 거는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AD 330년에 천도를 하게 되는데, 이런 무시무시한 방벽들을 세우고 이제 천년의 요새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동로마가 서로마와 달리 1000년 더 가는 겁니다. 이후에 1000년을 더 지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로부터 비잔티움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이 빨간 것들이 다 로마 제국이에요. 그 전에는 이 절반은 서쪽 황제가 지배하고 이쪽 절반은 동쪽 황제가 지배했는데, 옮기고 나서 자신이 이제 전체 로마를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마르마라 해협하고 보스포러스 해협하고 여기 이제 비잔티움 천연의 요새입니다. 여길 가보면은 정말 유럽의 부자들은 다 저기 사는 것 같아. 기가 막힌 대저택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이게 대저택들의 바닷가에. 그리고 이제 컨스탄티노플 모습이고. 결국 이제 하여간 이제 로마는 이렇게 몰락의 길로 가면서 서방의 게르만족들이 계속 이동을 해오면서 로마 군대가 이제 자영농들이 다 붕괴되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 이제 용병들을 쓰게 돼요. 용병들을 써서 그 사람들한테 뇌물을 주고 그 게르만족의 장군들을 갖다가 로마군으로 편입을 시켜가지고 같은 다른 게르만을 맡게 하고, 이런 식으로 용병제로 가게 되면서 더욱더 이제 로마는 힘이 약해지게 되죠. 나중에 결국 게르만 장군 출신을 황제까지 세우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근데 데오도시우스 황제, 그러니까 기독교를 공인했던 데오도시우스 황제 이후에 결국 로마는 너무나 거대해서 저걸 다 통치할 수가 없어서 동서로 나눠지게 되고, 동로마 제국은 1453년에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붕괴될 때까지 1000년 이상 지속을 하고, 서로마 제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476년에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게르만만 쳐들어온 게 아니라 훈족이라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동양에 있었던 흉노족하고 같은 계파라고 봐요. 아무튼 초원지대에 있었던 이 훈족들이 또 쳐들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게르만족, 또 훈족, 이런 이방족들이 계속 쳐들어오면서 로마는 점점 이제 몰락하게 됐죠. 사실 이 흉노족이라고 생각되는 훈족, 서구에서는 훈족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한때 잠깐 반짝했다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이게 어느 집한지도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유명한 사람이 이제 아틸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아틸라가 훈족을 다 통일을 해요. 그리고 진짜 파죽지세로 게르만을 밀어내죠. 그래서 어떤 일설에 의하면 훈족에 밀려서 게르만족이 로마 제국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러니까 게르만 대이동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저 아틸라 훈족이에요. 그리고 훈족은 이제
이 동쪽 지역으로 해서 이제 로마까지 이제 쳐들어오고 동로마도 공격하고 서로마도 공격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이제 황제가 되려고까지 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훈족의 이동 때 베네치아라는 도시가 이제 생겨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이제 중세에 들어가게 되면 중세가 아니라 이제 근대 초기를 하게 되면 베네치아를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이 베네치아라는 도시는 이 훈족의 전쟁 때 생겨난 도시예요. 대부분의 유럽의 큰 도시들은 로마 군인들이 퇴역하면서 세운 도시들 아니면 그 전부터 있었던 고대 도시들인데 이 베네치아라는 도시는 그때는 없었어요. 그런데 훈족이 쳐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항복을 해도 다 죽여버려요. 다른 사람들은 항복하면 잡아가지고 노예로 팔거나 뭐 지네들 노예를 쓰거나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항복을 해도 다 죽여. 이방 족족들이고 귀찮다고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항복해도 통하질 않아. 그래서 무조건 도망가야 되는데 남쪽으로 도망가다가 어느 이제 그 수도원을 만나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어디로 도망가야 되냐. 그러니까 그 수도사가 잘 몰라서 이렇게 하늘을 가르쳤는데 이게 하나님한테 기도하라는 뜻인 것 같은데 저 높은 데로 올라가라는 소리인가 보다. 그래서 성당 꼭대기로 올라가요. 성당 꼭대기로 올라가 보니까 더 이상 할 데가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밑에 저 앞에 갯벌 지도가 쭉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로 가라는 소리인가 보다. 거기로 가니까 거기는 땅이 푹푹 빠져가지고 이 말발굽이 말 탄 기병들이 훈족이 쫓아올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라구라라고 이제 그때 불렀는데 라구라는 갯벌지대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훈족이 물러가고 나서도 거기 정착해서 살아서 만든 도시가 베네치아예요. 그래서 이 베네치아라는 도시는 아주 독특하게 생긴 도시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 아틸라가 나중에 이제 그 서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려고 이제 공주하고 결혼하겠다 그러는데 그걸 이제 거절을 하니까 그 복수로 로마까지 쳐들어와요. 로마까지 쳐들어오는데 갑자기 철군을 해.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학설들이 있는데 이때 레오 1세가 가서 설교를 했다 그래요. 설득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설득 때문에 이제 돌아갔다 뭐 이러는데 이것 때문에 레오 1세가 처음으로 교황이라는 타이틀을 얻어요. 그러니까 그 레오 1세 이전까지는 주교라고 불렀어요. 비숍, 주교라고 불렀어요. 이때부터 이제 교황이 되는 거예요, 교황. 그래서 이제 이 로마를 구했다. 군인도 못 구하고 정치가도 못 구하고 아무도 못 구한 로마를 구했다. 그래서 인기가 이게 최고로 올라가고 그때부터 이제 교황이라는 타이틀